세상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별의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믿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죠. 결과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동기나 과정 등을 좀 살펴봤을 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우들이 존재하고는 합니다. 가령 지난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었던 데이비드 버코이치의 범행 동기나 제천 에이즈 파문 사건의 과정 등이 이를 설명하는 적절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 역시 우리들의 일반적인 시각과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과정을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과연 이 전말에 숨어있는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곳은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에 위치한 한 은행입니다. 1951년 3월 29일 평화롭게 업무를 보거나 볼일을 처리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주변에서 울리는 갑작스러운 총소리에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총성이 연달아 2번 들려왔고요. 사람들은 총을 피해 정신없이 은행 밖으로 달려나갔죠. 그 혼란스러운 틈 속으로 의문의 검은 그림자 하나가 쏜살같이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미리 세워놓았던 자전거를 타고 급히 현장에서 도주해버립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은행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였어요.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출납계 직원과 지배인이 총에 맞아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내부는 난잡하게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범인은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에서 모습을 감춘 뒤였고 은행 안에 설치되어 있었던 CCTV 또한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은행을 찾은 사람들 중에 범인의 얼굴을 정면에서 본 한 명의 목격자가 나왔고요. 그의 증언을 바탕으로 범행이 발생한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은행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력 용의자가 검거됩니다. 체포된 젊은 남성의 이름은 팔레 하드루프. 기계공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28살의 청년이었어요. 되게 젊은 사람이죠. 주변의 증언에 의하면 되게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잠시도 게으른 법이 없었고 가족을 위해서 쉴 틈 없이 일하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째서 이런 강도 행위를 저지른 것일까요? 체포 직후 하드루프를 조사하던 수사관들은 문득 그에게서 이상한 점들을 포착합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눈동자도 되게 혼탁했다고 해요. 시선도 한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되게 분산된 상태였고 몸을 가만히 두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제3차 세계대전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을 털었습니다. 나의 신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했고 나는 그 명을 따랐을 뿐이기에 죄의식 또한 느끼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들죠. 분명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술입니다. 수사관들 역시 그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취조 과정을 밟을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경찰들은 그 사람 이 팔레 하드루프의 주변인들과 물품을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서 이 하드루프가 현장에서 도주하는 데 이용한 자전거를 조사하던 수사관이 한 가지 사실을 알아내요. 그 자전거의 소유주가 범인인 하드루프 본인이 아니고 닐센이라는 제3자의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이에 의문을 가진 수사관이 하드루프에게 너 닐센 누군지 알아? 닐센이 누구야? 너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드루프가 닐센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 상당히 과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드루프는 마치 닐센을 감싸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그 사람이 이 사건과 무관한 인물이라는 이런 말 수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늘어놓기 시작했죠.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수상하게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더 수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경찰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걸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평생 정신병원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간 강압적인 수사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드루프는 수사관에게 연필과 종이를 요구했고요. 상당한 길이의 내용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필 편지로 고백한 사건의 전말이 바로 이 종이에 써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때는 1946년 범행이 일어나기 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3살의 하드루프는 독일 나치에 협력했다는 죄목으로 교도소에 끌려가서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 들어온 감옥에 두려움을 느꼈고요. 그곳에서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드루프는 자신과 같은 날 교도소에 들어온 한 남성을 알게 됐고요. 그 사람과 급속도로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해요. 하드루프와 돈독한 사이로 발전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앞서 언급된 자전거의 진짜 주인, 닐센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죄목에 걸맞게 언변이 상당히 화려했고 침묵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평소 사람을 좀 쉽게 믿는 편이었던 하드루프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와 계속해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삭막한 교도소 내에서 하드루프가 온전히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오로지 닐센 한 명뿐이었고요. 그는 전적으로 닐센에게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닐센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드루프에게 했다고 해요. 3차 대전이 곧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그냥 좀 흘려들었을 법도 하지만 하드루프는 나치에 협력한 전력이 있었고 평소에도 사람들의 말을 그냥 넘기는 법이 없고 조금 다 귀담아 듣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닐센의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닐센은 끊임없이 하드루프를 설득했고요. 본인이 먼저 가석방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드루프를 만나기 위해 교도소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닐센은 하드루프와 면회를 할 때마다 그에게 최면을 걸기 시작해요. 사실 이 닐센이 뛰어난 최면술사라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최면이라는 전문적인 기술을 시행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하드루프의 주장에 따르면 닐센은 매일 그를 찾아와서 자신에게 일종의 세뇌, 즉 최면을 걸었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하드루프는 닐센의 최면술에 깊이 빠져들게 되죠. 이 믿기지 않는 행위가요, 하드루프가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드루프는 닐센에게 점점 세뇌되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의 의도에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해요. 조종되기 시작한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드루프가 기계공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기계공으로 근무하면서 돈을 벌죠. 근데 이 수입을 아무 조건도 없이 닐센에게 다 바칩니다. 그리고 닐센이 정해준 여인과 결혼까지 하고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마다 닐센에게 가서 다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1951년에 벌어진 이 은행 사건과는 별개로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의 은행 강도 미제 사건 또한 이 닐센의 명에 따라 저지른 하드루프의 범행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닐센은 최면을 통해 하드루프를 조종해서 한 은행에 침입을 시켰고 현재 하나 가치로 약 2,8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훔쳐냅니다. 하드루프는 3월 29일에 저지른 범행 당시의 순간 역시 흐릿하게 남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닐센의 말에 따라 그의 자전거를 탄 채 코펜하겐의 한 은행 앞으로 향합니다. 하물며 복면도 쓰지 않은 하드루프는 총 하나만을 들고 은행의 문을 열었고요. 내부로 들어갑니다. 자, 은행 강도들이 이런 식으로 침입을 하진 않죠. 그는 출납계 직원에게 직행을 해서 다짜고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직원은 거절했고 보안 경비들을 불러서 그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가 않자 하드루프가 품 안에서 총을 꺼내 출납계 직원에게 쐈고요. 이에 분개하여 달려든 은행 지배인에게도 한 발을 발사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사망했고요.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앞다투어 은행을 빠져나왔습니다. 하드루프 역시 은행을 빠져나와서 유유히 자전거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해버린 거죠. 하드루프의 진술을 들은 경찰들은요, 이 모든 사실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모든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죠. 하드루프의 주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닐센에게 휘둘려 왔다고 해요.
매일 밤 그에게 불려가서 최면수를 받았고요. 결혼한 아내와 보내는 시간보다 닐센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 정도로 그에게 세뇌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드루프가 닐센에게 모든 월급을 바친 것과 이전에 저지른 은행 강도 사건에서 훔친 돈이 모두 닐센의 통장으로 옮겨진 기록이 발견이 되면서 하드루프의 주장이 신뢰할 만하다는 판단까지 내려집니다. 결국 경찰은요, 하드루프와 그 지인들의 증언,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닐센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죄를 명백하게 입증해내기 위해서는 하드루프가 최면에 쉽게 걸리는 심약자인 동시에 범행 당시 최면에 걸린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정신과 의사이자 최면술의 대가라고 불리던 폴 라이터라는 박사에게 자문을 구했고요. 이 박사가 하드루프를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시행합니다. 어떤 방식이었냐면, 그러니까 하드루프가 P라는 알파벳 P라는 말을 듣는 순간 최면 상태에 빠지도록 암시를 해놓고 그가 다른 일에 막 집중을 하고 있을 때 불시에 P라는 말을 들려주는 방식이었어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 실험을 통해서 하드루프가 일정 조건 하에 쉽게 최면에 빠지는 것을 확인한 이 박사는 모든 과정을 재판 현장에서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무려 7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법정은 하드루프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최면에 걸린 상태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배심원들 또한 그의 증언과 진술에 거짓이 없다고 판단을 했죠. 결국 하드루프는 감옥이 아닌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요. 곧 이 모든 범행의 주범인 닐센이 검거됩니다. 닐센은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제3자가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강도와 살인교사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복역한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1974년 닐센은 교도소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에 하드루프는 계속된 치료 끝에 자유의 몸이 되었죠. 사실 이번 사건은 소재를 접한 순간부터 자료 수집이나 조사, 집필 과정을 거치는 내내 전반적으로 조금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닐센은 하드루프에게 최면을 걸고 끊임없이 세뇌를 시킨 가해자지만 아무리 최면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런 범행까지 저지르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과거에 다뤘었던 기계교 살인 사건에서도 이런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하드루프에게 걸린 최면의 강도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푸는 과정에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고 해요. 종국에는 안정제와 항생제 등 온갖 약물을 사용해서 그가 걸려있던 모든 최면을 깨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덴마크뿐만이 아니라 주변국에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최면을 통한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 이외에 최면을 건 사람이 곁에 없다고 해도 지속적인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함을 밝힘으로써 한동안 정신의학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또한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